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자녀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던 여야는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과 또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 정부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인사청문회 전국을 맞이한 국회 상황,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넘었지만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는 여전하고 또 안타까운 사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어떤 경우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에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방송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가 보훈과 안보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또 국가유공자들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한다면서요? 네, 27일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을 초청해서 오찬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오찬이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 안보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특히 뭐 다른 국가들 전쟁 보면서도 다 알고 있지만 네. 정말 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싶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강대강으로 치다르면 서로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예시로 든 말이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어떤 진영별로 그리고 이념별로 나눌 때 뭐 경제 진영, 평화 진영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평화가 있어야 국민들이 일단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관광도 오고 주가도 안정되고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고 이런 점에서 결국에 평화가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사람이나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저는 여기 억울한 심정이라는 거에 조금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예. 이 어떤 억울한 마음,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언젠가부터 있었던 매국한 사람은 부자 되고 애국하면은 유공자들은 가난하게 산다더라. 3대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 이게 사실은 사회 신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특별하고 숭고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6.25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좀 보상 시스템을 우리가 재점검하고 되돌아볼 해야 된다고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지도부도 오늘 6.25 전쟁 75주년 행사에 참석했죠. 네. 먼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전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6.25 전쟁 75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참전 유공자들을 만나고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해병대원 최해병 묘역을 찾아서 참배를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최해병 특검법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처리를 해왔고 그렇죠. 약속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최상병 묘역을 찾아가기도 했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전에서 이 같은 75주년 행사 참석을 하고 그 전에 대전시장하고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 또 충남으로 가서 모덕사도 참배하고 간 김에 이제 또 지역 민심도 둘러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내란 특검팀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조치고요. 그리고 경찰로부터 사건 인계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네, 좀 네. 빠르죠. 예. 그래서 첫 체포 당시에 그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이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이게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네.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하고는 이거는 별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검 측이 이번에 브리핑하면서 법불 악위라는 사자성어도 인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세 번째 소환 요구를 했지만 불출석했고 네. 또 앞으로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냈기 때문에 이거는 대면 조사가 필요한데 강제 구인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내란 특검팀 입장이고요. 예. 특검 측은 특히나 어떤 특혜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 피의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받았고 네. 또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반발했습니다. 불법이자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 곧바로 입장문도 냈습니다. 네. 본인은 당초에 소환에 응할 계획이었는데 특검 꾸리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이것이 불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은 나에게 소환 요구를 계속 해왔지만 특검팀은 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인 건데요. 다만 사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특검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 주장이 모순이다라는 지적도 법조계 안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된다면 결국에는 제일 가능성이 큰 건 재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고 앞서 그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수사기관들이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했었어요. 네, 그랬다 네. 했는데 이제 수사기관 넘겨받으면서 바뀌면 출국 금지 조치를 새로 해야 돼서 오늘 또다시 이제 출국 금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일단 특검팀이 뭐 법불악위라는 사자성어를 끌고 오기도 했고 피의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 다 그렇게 소환 요구 안 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네.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도 실제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영장만 발부되면 특검팀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집행 절차도 빠르게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에요. 네. 근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속영장하고 다르게 별도의 신문 절차가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도 특수통이었고 뭐 조은석 특검하고 해서 특수통 대 특수통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도 있는데 네. 그런가 하면 이 내란 특검이 이미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했었는데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또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 진행되는 날이고요. 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석방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내일이죠. 예, 네. 그래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서 준항고를 했는데 이게 또다시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란 특검팀으로서는 그러면은 이 김용현 전 장관 재구속 여부 오늘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첫 분위기를 주도할 네. 그런 첫 단추를 끼우는 셈이라서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내란 특검팀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고 김건희 특검팀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도 지금 뭐 검찰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병원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이제 조만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미 이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 경찰, 공수처에 김건희 여사 사건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지금 수사기관이 벌써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등 이게 다 세 군데에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특검의 일원화를 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제일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특검 안에 8개 수사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사건을 배당하듯이 의혹을 나눠 맞는 건데 네. 다루는 의혹만 16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일 먼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관측이 나오는 게 네네. 얼마 전에 그 김건희 여사 목소리 들어간 통화 녹취 그렇죠. 파일을 수백 개 확보를 했잖아요. 예. 관건은 이제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입니다.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그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유를 들었던 거는 특검 체제 이제 시작할 거니까 검찰 조사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특검이 가동됐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럼 우리 거에는 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볼 거예요. 네. 출석 요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특검 조사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특검 조사까지 거부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내다보면서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3대 특검 중에 최혜병 특검 좀 보면은요. 이 이명현 특별검사가 그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구명 로비 의혹의 예. 배후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최혜병 특검에도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건 당연하게 석사 논문 취소됐으니까 박사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격 요건 자체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석사가 취소되면 이걸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숙대 석사 논문은 사실 이미 표절로 결론을 내렸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윤 정부를 눈치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김건희 여사는 별도의 불복 의사는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핵심 공약이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연내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전 작업에 좀 속도가 붙는 모양새네요. 네, 뭐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네. 내걸었던 거기도 하고 그런데 취임 이후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잖아요. 네. PK 의원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또 이전하라는 주문을 연내에 해달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원래 해수부는 2029년까지 좀 말미를 달라는 식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네.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2029년까지 부산에 신청사를 지어서 순차적으로 이전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사실상 퇴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예. 어떻게도 얘기를 했냐면 새 청사 짓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라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연내라고 했으면은 6개월 그렇죠. 남았나요? 네. 예. 반년 안에. 그러면 이거 이행을 하려면은 건물 짓고 지금 오늘 삽을 떠도 이거는 조금 안 어려운 되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제일 가능성이 큰 건 임대 형식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해수부 이전 공약은 뭐 아시다시피 대선 때마다 반복됐던 공약이잖아요. 네. 다만 충청권 민심이 변수입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 입장문을 내고 세종으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고요. 또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포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행정수도 허물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한편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뭐 원구성을 두고 아직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내일 진행할 본회의는 이제 추경 처리를 위한 자리예요. 네. 시정 연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내일 본회의 하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내일까지 예결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근데 내일 본회의도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 게 지금으로서 제일 크게 부딪히는 거는 추경안의 세부 내용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 사실 법사위원장 자리 이게 제일 갈등 그렇죠.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 발행 이거 포퓰리즘이다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건데 민주당은 또 꿈쩍하지 않죠. 아직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지금 뽑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고 네. 다만 한 자리 이제 예결위원장은 또 새로 뽑을 시기라서요. 그래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또 27일에 또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 큰 소식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이 공격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이란인데 서로 좀 승리를 주장하면서 약간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도 어제 이 시간에 외신발 속보가 계속 뜨면서 좀 혼선 속에서 전해드렸는데 네. 이게 참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휴전을 주장을 했어요. 네. 원래는 이제 뭐 비밀리에 붙이다가 양국이 어떤 합의문 성명을 낸다든가 이런 네네. 방식인데 보통, 네네. 네, SNS로 3국의 대통령이 네.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 논리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뭐 휴전을 한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양국이 또 뭐 공습을 주고 받으면서 네.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이 이날 이란한테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최소 4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네. 또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6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예. 혼란이 왔는데 근데 이란 매체들은 이거는 허위다. 우리 안 했다. 네. 이랬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이란 국영방송이 휴전 발효를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휴전을 공식화한 거고 그럼 이스라엘은 또 영공을 다시 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움직임을 보면 휴전을 좀 지켜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좀 그 말에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언론하고의 한 회견에서 한 말인데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냐라는 질문에 네. 그렇지 않다. 나는 모든 게 가능한 한 빨리 진정되기를 네. 바란다. 네네. 정권 교체는 혼돈을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트럼프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 위대해지지 않으면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네. 또 말이 바뀝니다. 예. 그런데 뭐 실상 미국은 꼭 트럼프가 아니어도 중동 분쟁에 뛰어드는 거를 극도로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고 네네. 트럼프로서도 중동 갈등의 장기적인 개입은 좀 피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간 전쟁 우려가 잦아들면서 24일 국제 유가는 6% 급락했습니다. 네. 그 브렌트유가 이미 전날에도 7.2% 하락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6%또 급락한 추가로? 거예요. 네. 이틀째. 그리고 같은 날 주요국 주식시장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빗길에 정체가 심했던 아침과는 달리 지금은 많이 한산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영천 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김제 부근에서 정체가 심한데 작업 여파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용담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전 구간에서 수월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만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정책 기대감 등으로 증시에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고 할 만한 분위기예요. 어제도 좋았죠? 네,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3,100선 돌파하면서 네. 종가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3년 9개월 만에 다시 3,100선을 회복한 수준입니다. 예. 코로나 직후였던 2021년에 저희가 기억하는 그때 코로나 랠리 이후로 처음 있던 일인데요. 네. 네, 오늘만 보면은 약간 숨고르기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장중 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전일 종가랑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모두 순매도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랑 기아 같은 자동차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강세를 좀 보여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상승세입니다. 반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증시에서 눈에 띄는 거는 미국에 상장된 한국 증시 ETF인데요. 네. 이게 KORU해서 애칭으로 코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를 3배 추종하는 뉴욕에 상장된 미국 ETF입니다. 네네. 이게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84달러 수준인데 네. 이게 이게 4월 말까지만 해도 30달러 후반대였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네, 올랐습니다. 네. 이게 소확개미들이 즐겨 찾는 미국 ETF 중에 TQQQ라고 있잖아요. 예. 나스닥 3배 추종하는 ETF인데 그렇죠. 이거보다 지금 우리나라 3배 추종 ETF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가 많이 약진을 했고 여기에 원화 강세까지 맞물리면서 이 코루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 한국 ETF를 이번 달에만 한 7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역시 발빠른 투자자들이 이렇게 있군요. 네. 이런 급등세 가운데서도 최근 특히 눈에 띄는 업종이 있다면요? 네,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은 단연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개장 초반에는 한때 오늘 기준으로만 주가가 20% 이상 급등하기도 하면서 네.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 달 들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상승률이 140% 넘어서고 있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이제 한국 통화인 원화에 연동된 가상자산을 정부가 공인해서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자산에 연동이 돼야 돼가지고 충분한 담보 자산이 필요한데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페이들의 선불 충전금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선불 충전금이 실제로 이제 고객이 직접 예치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 활용을 하면 안정적인 발행과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선불 충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두드러지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페이도 이런 좀 기대감이랑 주가 상승에 맞춰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KP, 카카오페이 KP랑 원화의 W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조합한 네. 다수의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출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네. 좀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좀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카카오페이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고 예. 그러다가도 주가가 진정이 안 돼서 어제는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향후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이제 기대 사고 뉴스에 팔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주가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수 있는 점은 조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대한 기대가 다소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서울시가 원화 코인을 발행한다던가 하는 그런 좀 뉴스도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투자자라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워낙 뜨겁고 관심도 많다 보니까 이게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사실상 상관이 없거나 뭐 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도 덩달아서 지금 주가가 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관련 테마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덩달아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약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30개 종목 중에 무려 13개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로 분류됐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테마주들 사이에서 블록체인 기술력이나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개발 경험이 전무한 곳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상표권 출원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인 사업 진행 없이 MOU, 뭐 협력 체결 이런 소식 같은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네. 상표 출원은 사실 블록체인과 무관한 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MOU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나 약속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물론 향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발표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지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만 반응해 투자하기보다는 좀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기술 기반이나 사업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그리고 이 새 정부 주요 장관 인선도 역시나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새 정부가 발표한 첫 장관 인선이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인선 중에서 기업 출신 인사들이 계속 발탁되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네. 공교롭게도 네이버 출신 인사가 2명, LG 출신 인사가 2명 이렇게 두 그 기업에서 좀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네. 이제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거든요. 네. 한성숙 고문이 네이버 초기 mem버이기도 하고요.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 페이 그리고 웹툰 유료화 이런 거 도입하면서 네이버의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CEO로 재직하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앞서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이번엔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임명되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네이버 주가에 조금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예. 이렇게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조금 이번 정부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또 LG 출신으로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국무조정실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인사 소식이 나오면서 네이버는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네이버 페이도 있고요. 네. AI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네이버 주가가 6월 초에는 10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오늘도 2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LG의 지주사 주가도 지배구조 개선에다가 인사까지 더해져서 6만 원 후반에서 9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작은 소식에도 증시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요즘인데, 자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상황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코스닥도 오늘은 코스피랑 유사하게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도 어제 종가랑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매매 동향도 비슷한데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매도를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이랑 휴젤,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코오롱 티슈진, 실리콘투 같은 종목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만 보면은 이제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소 조금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나라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네요. 네, 모건 스탠리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건데요. 네. 이게
편입이 아쉽게도 이번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네. MSCI는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특히 펀드들이 운용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대표적인 글로벌 지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을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중간인 신흥국 시장에 한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먼저 관찰 대상국으로 1년간 지정이 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번에 그 관찰 대상국의 편입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이제 MSCI가 이렇게 관찰 대상국에 안 넣어준 이유를 살펴보면요. 네. 한국 시장의 외환 시장 개방도가 조금 낮다라는 걸 일단 이유로 들었어요. 네. 역의 외환 시장이 허용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배당 투명성 같은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배당 투명성을 높이는 이런 지침인데 네. 이런 기업이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매도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면서 개선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 중국과 일본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볼까요? 조정 흐름일까요? 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도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어제 종가 수준에서 좀 등락하고 있는데요. 신흥국 시장이 그동안 강세 좀 이어오면서 누적된 피로감도 해소하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중동 휴전 기대도 어제 좀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관망세가 좀 드리워졌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가 일본 증시에서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하면서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요. 네, 중동 분쟁이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네. 미국 증시 다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3대 진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6,100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에 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 중동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테슬라랑 애플을 제외하고는 시총 1조 달러 이상인 빅테크 대부분이 상승했고요. 반도체 중에선 브로드컴이 HSBC 투자은행의 투자 의견 상향에 힘입어서 많이 급등을 했고요. 네. 엔비디아랑 TSMC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넷플릭스, JP모건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나스닥 거래소 운영하는 나스닥의 주식도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증시 상황들 살펴봤고 이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출렁였던 자산 가격들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인데 일단 유가가 크게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 완화하면서 주요 자산 가격들 그동안 좀 출렁했던 게 되돌려지고 있는데 네. 그 유가가 그동안 이번 주 저번 주 급등했던 게 미국이랑 이란이 뭐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이런 네. 위협 때문에 급등했던 건데요. 네. 유가가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한때 배럴당 75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 들어선 65달러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세가 불안하면 항상 안전자산 금값 오르잖아요. 네. 금값도 반락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선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이런 방산주들이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유가가 오를까 봐 좀 우려 때문에 부진했던 한국전력, LS일렉트릭 이런 것들과 대한항공, 항공주들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예. 그리고 환율도 하락했는데요. 지난주에 1,380원, 1,390원까지 위협했던 환율이 오늘은 1,350원대까지 한때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하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좀 올해 들어서 미국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인 주요 변수들이 관세나 미국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 분쟁 이런 것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조금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를 압박해 왔는데 연준은 좀 방어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연준의 그 금리계 결정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 더 금리 인하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연준 2인자인 부의장 미셸 보우먼이 최근에 발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가 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 다음 회의인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지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해소됐고 통화 정책 여력이 확보되면서 이제 인하에 좀 더 긍정적인 뉘앙스를 연준이 내비친다면 위험 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중동 이슈 해소되고 대형 경제 이벤트로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 발표인데요. 네. 이게 연준이 통화 정책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데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발표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런 물가가 최근에 좀 안정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이번 개인 소비 지출 PCE도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낼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라서요. 네.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금리 인하 기대랑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를 좀 더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로 일사천리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음절에 사는 쏟을 사자를 쓰는데 원래 일사천리란 말은 강물이 빨리 흘러 천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단번에 진행됨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일단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내자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로 사불급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빠른 사마라도 혀를 놀려 하는 말을 따르지 못한다는 뜻으로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므로 말을 조심해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마는 한 채의 수레를 끄는 네 필의 말을 뜻하기도 하고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필의 말이 끄는 아주 빠른 수레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는 뜻이죠. 참고로 우리말 속담에 나쁜 일은 천리밖에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나쁜 일에 대한 소문은 먼 데까지 빨리 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반면에 소문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만다는 뜻의 표현도 있는데 남의 말도 석 달이라는 속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중부 일부 지역과 경북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고요.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다시 강하게 발달하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10mm
안팎에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이 비는 서쪽 지역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등 일부 동쪽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서울과 강릉 25도, 대전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아 더위가 쉬어가겠지만 남부지방은 부산 25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제주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차의 논을 여야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날 전망입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 합계 출산율이 0.79명으로 집계돼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199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짚어보죠.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죠. 네, 올해는 장마가 조금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서울 5에서 10mm,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mm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요후까지 경기와 영서, 충북 지역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요. 경기와 강원, 충북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동안은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금요일인 모레밤부터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악의 산불로 몸살을 앓았던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장마철에 이 토사가 쏟아질까 봐 또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당장 장마철이 닥쳤는데 지난 산불로 마을 뒷산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리면서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지난 3월 경북 일대를 휩쓴 초대형 산불로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피해가 컸던 영덕 노항물 일대는 네. 산사태를 비롯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물리 마을은 비만 오면 이 토사가 흘러내리는 터라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또다시 피해를 입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새까맣게 변해버린 산림 아래 밭에선 산사태 방지용 석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고 곳곳에 옹벽도 쌓아보지만 주민들은 땜질식 조치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네. 사각지대가 많아서 산사태가 나면 무용지물이나 말합니다. 네. 경북도는 안동과 의성, 영덕 등 총 132곳을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응급복구 지점으로 지정하고 옹벽 설치와 위험목 제거 작업 등에 나섰지만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서 네. 모든 곳에 산사태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모든 권역에 안전 조치를 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은 또 도심에서는 침수 문제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좀 대비가 됐을까요? 네, 3년 전 여름이었죠. 기록적인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안에서 익산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동네 전체가 거의 허리 밑까지 물이 차면서 지하 1층에 그대로 갇혀버린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사고 이후 서울시는 물막이 판을 비롯해서 역류 방지 밸브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침수 우려 가구 중 물이 차는 걸 1차적으로 막아주는 물막이판을 설치한 가구는 10집 중 7집이 채 안 되는 67% 수준이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침수 지역이라는 낙인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봐 일부 집주인들이 일부러 설치를 기피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 되는데요. 네, 또 배수에 꼭 필요한 빗물바지가 이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네. 담배꽁초며 과자 봉지가 수북하거나 흙이나 잡초가 가득 찬 채 제 기능을 못하는데 네. 실제로 3년 전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을 당시에도 침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빗물바지 막힘 때문이었습니다. 네, 네. 서울에선 빗물바지 청소에만 매년 200억 원 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예. 청소를 하고 며칠만 지나면 담배꽁초가 가득 차는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리포터로 이거 청소하는 이 일을 하루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이렇게 그냥 무심코 버리는 작은 쓰레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금연구역이 확대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네요. 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금연구역은 총 30만 1,063곳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늘었고 네. 전국으로 놓고 봐도 금연구역은 187만 곳을 넘어섰지만 실상 거리에 나가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흡연 금지 표시가 큼지막하게 그려진 안내판 바로 앞에서 떡하니 담배를 태우는가 하면 네. 금연구역인 어린이집 앞은 물론이고 이 지하철역 입구 앞 역시도 바닥에 피고 버린 꽁초가 가득한 게 현실입니다. 네.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인력도 부족한데 하루 종일 금연구역을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말하고요. 네. 그나마도 단속원이 나올 때만 잠깐 사라질 뿐 가고 나면 또다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길거리 간접 흡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예. 반면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이 없다 하소연하는데 반대로 바로 앞 흡연 부스가 있는데도 밖에서 피우는 건 무슨 심리인지 묻고 싶고요. 네. 많이 봤거든요. 네, 많아요. 흡연이야 또 개인의 자유지만 원치도 않는 간접 흡연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무슨 죄고 또 앞서 짚어본 것처럼 마구잡이로 버린 꽁초 때문에 애먹는 걸 생각하면 과태료 10만 원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금연 표시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드는 게 금연 표시 있는 곳에서 모여서 피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자, 다음은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어린 자매 둘 중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네요. 네, 사고는 어제 이른 새벽 벌어졌습니다. 오전 4시쯤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지만 방에서 잠을 자던 10살 언니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7살 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부모가 잠든 자매를 집에 두고 새벽 일을 위해서 집을 나선 지 10분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생활고에 올해 초 관할구청에 지원을 신청했고 넉넉지 않은 생활 형편에 새벽 청소일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예.
성실하고 화목했던 가정에서 일어난 참극에 이웃 주민들도 황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불이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관할 지자체는 이 피해 가족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참 마음이 갑갑해지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뭐 밖에서 점심 한 끼 사 먹으려고 하면은 뭐 10,000원 그냥 훌쩍 넘어가는데 이런 고물가 시대에 우리 청년들 역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 밥상 물가가 올랐다, 런치플레이션이 심각하다, 뭐 안 오른 게 없다는 소식 유독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비 부담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 싼 밥집을 찾고 때론 끼니를 걸러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학교 학생 식당은 아침 8시면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선다고 하는데요.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하기 위한 학생들로 가득 찬다고 네. 합니다. 하루 평균 50여 명가량이 찾는다고 150여 명가량이 찾는다고 하는데 네. 1,000원 학식을 먹기 위해 오후 수업인데도 이른 오. 아침부터 짐을 챙겨 나오는 학생들도 많고요. 네. 그나마 학기 중엔 이 1,000원 아침이라도 있어 다행이지 방학이 되면 그렇지 못하니까 부담이라는 학생도 많습니다. 네, 네. 점심시간이 돼 학교 앞 식당을 찾아봐도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예. 고민하다가 편의점을 찾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의 절반이 식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통계에만 봐도요.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식비 부담은 5년 전과 비교해서 40% 가까이 올랐고요. 네.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가 10%대 오르는 동안 이 먹거리 물가는 20% 넘게 2배나 올랐을 정도고 예. 우리나라의 음식료품 물가는 OECD 38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고물가 시대 허리띠를 더욱 바짝 졸라매보지만 참 쉽지 않네요. 그러게요. 이게 뭐 빨리 취직해서 좀 돈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요즘은 가뜩이나 취업문도 더 좁아졌고 특히 이 신입사원 뽑는 곳은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네, 경력자 선호 현상이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까 신입 구직자들의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올 상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업 10곳 중 8곳, 약 80%가 경력직만 채용하기로 했고 네. 신입과 경력을 함께 뽑는 기업은 15%, 신입만 채용하는 곳은 2%대에 그쳤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년 구직자 절반 이상은 재학 중에 직무 경험을 쌓지 못했다 답하면서 경력 중심 채용이 취업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회사 입장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당장 써먹을 인재가 필요하다. 신입을 뽑아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울 여력이 없다 말합니다. 이 밖에 신입 공채 지원자의 희망 연봉이 회사가 제시하는 수준보다 평균 300만 원가량 높다는 점도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네. 신입을 뽑을 때 경력이 없다는 걸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제시하지만 구직자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또 구직자들이 급여가 높다면 비수도권에서 일할 의향이 높아진 점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오, 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규 구직자의 약 60%가 좋은 일자리가 전제된다면 비수도권에서도 일할 의향이 있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요즘 그리고 뭐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인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설탕세 부과에 찬성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이 설탕세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설탕세는 당류가 들어간 음료 등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 가격을 올려서 섭취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네. 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늘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이 설탕세를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2021년 기준 한국인 4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서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설탕세를 시행하는 국가는 2000년까지 17국에 불과했지만 2016년 WHO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이후 현재 120여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음료 100ml당 설탕 함유량에 따라서 최대 우리 돈 440원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설탕세를 부과해서 건강 공동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필수 공공의료 지원,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요즘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이 인기몰이 중이라는 소식인데 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진짜 여권은 아닌 거죠? 네, 진짜 여권은 아니고요. 네. 전국의 국가유산을 여행하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의 인기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네.
매달 10일과 20일 오후 2시에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네. 하루도 안 돼 마감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지는데요. 예. 회당 10,000부씩이나 배포하고 있는데도 알람 설정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매진되기 십상입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수량이 늘어난 거라고 하네요. 네.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5,000부를 배부했는데 5분 만에 매진되는 아이고.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이번 달도 실패했다. 매달 20일 알람 설정을 해야겠다 같이 여권을 손에 넣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짧게는 당일에 모두 소진되고 길어봐야 2, 3일 만에 모두 소진되고 있다는데 제한적인 예산을 고려하면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년간 약 27만 부가 발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수령하긴 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방문자 여권은 원래 단순한 스탬프 투어로 운영이 되다가 2년 전부터 여권 형태로 개편되면서 실제 여권처럼 생긴 소책자를 들고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을 찾아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현재 396명이 공식 완주했는데 예. 첫 완주자는 석 달 만에 나왔다고 하네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 방문 인증에 따라서 기념품도 제공되고 그간 알지 못했던 다양한 우리 여행지의 재미를 찾아 떠나면서 국내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참여자들도 하나씩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 수집 욕구를 자극한다면서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음 달에 알람 설정 해두고 한번 노려봐야겠네요. 네. 우리 국가 유산과 또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장맛비가 그쳤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비 피해 또 강풍 피해 없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같은 날 듣기 좋은 태연의 레인 듣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SPC라는 회사를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이제 키림밤 생산 라인에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끼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사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네. 22년하고 23년도에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망 사건이 있기도 하고요. 네. 손가락 절단 사건 등에 대해서 이 SPC의 전체 계열사에서 3년 내 사망 사건이 3건, 큰 부상 사건이 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 노동부가 좀 다소 늦었긴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예. SPC 본사 등 12곳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게 네. 중대재해처벌법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었거든요. 네. 언론에서 많이들 이제 중대재해 그 처벌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네. 사고가 나면 이제 처벌법 대상인가? 또 그다음에 경영계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일터에서 일어나는 산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산업재해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를 두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중대시민재해와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얘기하는 이제 중대산업재해를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중대시민재해는
재작년이었습니까? 그 우리 광주 저기 이태원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예, 그때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공중 이용 시설이나 공중 교통 등의 설계, 제조, 설치 등의 결함이 있을 때 네.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역시나 이게 뭐 무작정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중대산업재해 위주로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방 위주의 산업안전을 지키려고 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되게 방대하고 지킬 게 무수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방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일단은 처벌을 엄격히 해서 큰 사고를 예방해 보자고자 하는 것이 이제 중대산업재해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반대로 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뭐 안전 보건 이행 확보 의무를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네. 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네. 이 만약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해서 네. 여기 해당이 된다고 하면 네.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 의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이 굉장히 벌칙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처벌 수위가 사망 시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형으로 해놨고요. 이게 네. 더더군다나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가 가능합니다. 같이 부과가 가능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종사자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재해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고 후에 5년 이내에 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50%까지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까지 네.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네. 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일터에서 뭐 계속해서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법이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시행 이후에 실제 처벌 사례가 드물기도 하고 처벌되더라도 그게 수위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생각보다. 이건 아직 이 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네. 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지난해에서 가장 최고 형량을 선고한 이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면 이게 울산지법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서 이제 기계 협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거기서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법익에게는 벌금 1억 5천, 안전관리 담당 총괄 이사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네. 지금껏 선고된 형량 중에서 가장 최고 형량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 이전이나 이후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에 거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역에 이제 판결에서 낮은 선고형을 선고하는데 그 이유 감경 사유들을 살펴보면 네.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 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되고 있다고 약속했다. 아니면 확보하겠다고 해서 형량의 감경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네. 일각에서는 좀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처벌에만 네. 치중된 게 아니냐, 맞습니다. 예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네. 지적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정해놨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이 법은 22년도 1월 27일 날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네. 도입 당시에도 똑같은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조직 설치해서 체계적 운영하는 게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게 전면 적용 다 되게 돼 있는데 네. 그 중소규모 기업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아직까지 이거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어떻게 네, 체계를 갖춘다거나 잘 정비되지 못한 것이 거의 부직 기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50인 미만의 시행 상황에서 그때 이후로 돌아보면 50인 미만 규모나 아직 그 이상의 뭐 어느 정도 사업장에서 역시 준비가 안 된 곳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도 지금 네. 22년부터 해서 법 시행하고 3년이 지났는데 뭐 네.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예, 노동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사실 그렇죠. 이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의무는 우선은 사업주한테 있죠. 네. 근데 이게 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니까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우선 이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노동부는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예. 또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요. 노동부 홈페이지에 우선 자기 사업장의 안전 진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신청하도록 해서 그 어떤 컨설팅의 지원까지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지금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이 그 배너는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네. 역시나 이제 올해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에 한번 접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이 되면서 뭐 자영업자분들 사이에는 또 혼란도 적지 않은데 네. 특히 좀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식당에서는 네. 뭐 주방에서 화상이나 뭐 골절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네. 이런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뭐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좀 걱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정해놓은 안전 확보 의무들 이제 다 지키셨거나, 네. 그다음에 또 우리는 위험성 평가해서 아니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해 놓고 계셨다고 해서 이 의무를 다 이행하고 계셨다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중대산업재해가 사망자 1명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법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다 좀 잘 관심을 가지시고 구축을 해놓고 그게 또 이 여력이 사업장에 여력이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 네. 아까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좀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만 충분히 잘 지키면 네. 뭐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맞습니다.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네, 거고. 산업안전의 예방이나 그런 다른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작년 1월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면 무조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5명 이상이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이제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네. 이게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장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아, 인원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네네. 이제 상시근로자 산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네. 어떤 사고 발생이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1개월 동안 가동 일수로 나눠주면 네. 그 어떤 그 인원 수가 평균이 나오거든요. 평균 나오겠죠. 인원 수가 나온다. 그럼 5인 미만 값이 나오더라도 5인 이상 사용할 일수가 50% 넘는다고 하면 5인 이상이니까 잘 준비를 좀 부탁드린다 네, 말씀드립니다. 뭐 이게 막 뭐 소수점으로 해서 막 5 네. 미만이고 이상이고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네. 일단은 그 정도 된다 하면 맞습니다. 다 철저하게 예, 지키셔야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어차피 우리가 좀 위험 상황이고 사고 위험이 많다고 보면 네. 그걸 확보 의무를 어떻게 우리가 산재 예방을 할 거냐, 그다음에 그렇죠. 안전 확보를 할 거냐 이걸 좀 더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일터에서 이 4대 보험 네.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이제 네. 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산재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요 관심사는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일하다가 질병을 얻으시는 거지 그 사람의 과실률을 보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 네. 이전에 또 가입 여부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사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을 신고할 것을 원천적으로 의무를 부과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근로자가 뭐 4대 보험 들어주지 마세요. 아니면 회사가 그냥 3.3% 처리했더라도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다 신고할 수 있다. 적용받을 수 있다로 정리됩니다. 네. 그러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것도 이제 많아요. 사실 이제 그 산재로 만약에 판정이 되면 이분한테 이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다음에 뭐 간병인을 쓰시면 간병급여 같은 게 지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미가입재해라고 하는데 이 미가입재가 발생하면 공단에서 재해자 다치신 분한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네. 이 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한테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네, 근데 아. 이게 한도가 지급 보험급여의 5배 이내에서 50%를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산재보험기간에 가입
하지 않은 그 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처벌이 엄하다 보니까 이 재해가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재해자분하고 공상 합의 또는 공상 처리를 많이 시도하게 돼요. 네. 공상 처리라는 네. 단어가 조금 낯선데 뭐 공적인 업무로 다친 경우만 처리가 된다는 걸까요? 원래는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공상 뭐 휴가나 공상 처리 같은 게 나왔지만 우리 네. 산재법이나 우리 근로기준법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공상이란 단어는 어디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원이 어디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적인 업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 일하다가 다치면 네, 회사가 이제 처리해 주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공상을 처리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 하면 네. 산재법의 보상에 비해서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다치셨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이제 재요양 판정받으면 산재는 또 재요양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는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더 나으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공상 처리 후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산재 처리 가능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산재 처리를 해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네. 조금은 소극적이거나 뭐 부정적으로 조금 대처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상당하세요. 사실 산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산재 처리를 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만약에 30인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3년간 납부한 보험료와 산재 급여 비율을 계산해서 일정 수준 이상인지 이하에 따라서 이 증감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근로자 입장에서 만약에 회사가 좀 부당하게 네. 산재 처리를 잘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회사가 뭐 산재가 회사가 맞다 아니다로 이게 산재라는 게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근로자분이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산재 요양급여 신청 의사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분이 신청하신 분이 재해자가 일하시다가 다쳤는지 아니면 일하시다가 질병을 얻었는지를 판단하게 돼요. 네. 사업주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물론 사업주한테 확인 요청을 하겠죠. 이런 게 들어왔는데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확인서를 요청하긴 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직권조사에서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것 같은데 네. 산재 발생하면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산재보험 신청은요. 우리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근로복지공단 네, 근데 지사. 이제 네. 사고성이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이제 그 병원에 가실 텐데요. 그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원무과 직원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부탁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산업재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쿨의 All For You. 쿨의 All For You 함께 들어봤습니다. 0515님 만약에 근무처가 폐업을 해서 이 사업체가 없어져도 산재 처리는 가능한 걸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치신 분, 그러니까 그냥 재해 근로자분이 네. 그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됩니다. 예. 제일 적은 한도가 3년이니까요. 네. 근무처가 폐업했어도 3년 이내의 재해라고 하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뭐 확인이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인 걸 확인되면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628님, 저희 아파트 경비원이 총 10명인데 만약에 관리실의 지시대로 일을 하다가 경비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관리소장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제 뭐 산업이 재해 발생,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예방 의무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잘 구축돼 있는데 사망을 하셨다고 하면 네. 만약에 의무 이유 확보를 만약에 정말 제대로 하셨다고 하면 이제 처벌이 안 되겠지만은 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 관리소장 그러니까 그 원청으로 볼 수 있는 관리소장님이 처벌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원래는 고용한 사업주가 누군가 그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7540님, 외국인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사고가 났을 때 산재 해당이 되는지요?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우리나라법은 속지주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당연히 지급 할 수 있고요. 그 아르바이트생도 역시 산재는 100%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이든 파트타임이든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는 다 산재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콩으로 백한용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배달기사입니다. 매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공제하는데 그러면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뭐 실업급여 그리고 사고 시에 산재 혜택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 적용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제 그 적용해 두려는 그 의도에서 다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그만둔다고 해서 지급이 되는 거 아니고 네.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그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산재 혜택 역시 이 배달일 하시다가 사고가 나신다고 하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여러분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 회사 출근하는 길에 다치거나 네. 점심 먹으러 회사 밖으로 나가다가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는지. 사실 이제 물어주셨어요. 먼저 출퇴근제는 네. 이 그 우리가 통상의 경로로 출근과 퇴근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이 산재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 대신에 이제 통상의 경로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다니던 길들에서 네. 되게 많이 나는 사고들이 뭐냐면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돼요, 산재 처리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많이 다치셨다고 하면 네. 산재 처리. 그러면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그 교통사고 처리로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네. 대신에 이거 두 개 다는 처리 못 해요. 두 개 다 중복으로는 안 이종 되고요? 부상은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점심 시간에 다치는 재해 역시 네. 애매하긴 한데 항상 이게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휴게 시간에 다친 것도 역시 사용자의 뭐 지휘 감독 아래 있거나 우리가 시설 관리권 안에 있으면 산업재해가 돼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대답은 세모라고 드릴게요. 세모, 상황에 점심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휴게 시간에 다친 게 산업재해가 된 경우가 있고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문자 주셨던 백한용님께서 김효신 노무사님, 임지웅 아나운서만큼 잘생기셨네요 하셨는데 저희 둘 다 칭찬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아나운서 임지웅만큼 잘생긴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뭐 현장 경험이나 전문성을 좀 고려한 인사다 이런 평가인데 이번 인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러 수를 총망라해낸 인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모든 정부에서 뭐 첫 인선은 대통령의 철학과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늘 해석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떠한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대통령이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담았고 또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선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비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또 네.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비주류의 주류화라고 하죠. 네. 그간의 기득권 타파, 또 개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예.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비명계 인사인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고 네. 보수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포용과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유임시킨 게 가장 절묘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흑묘, 백묘 어떤 색깔의 고양이든 일반자라면 된다. 나는 전임 정부 인사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혹은 그 정부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그 받아들이게 되는 그 변화 자체를 이제 선전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명 한 명 좀 짚어볼게요. 일단 국방부 장관의 지금 문민 출신 안규백 의원이 5.16 이후로 64년 만에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군인
이제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국방 문민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네. 후보 지명까지도 검토를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아서 진보 진영에서는 수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이 터져서 이 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러 명분과 상황이 맞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AI 전문가 배경훈 원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이 기업 출신 장관 후보자 인선, 이 미래 과학기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주시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LG의 AI 연구원장입니다. 네. 구광모 회장이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2020년에 이 연구원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초대 연구원장이 배 후보자인 겁니다. 이 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대표 거대 언어 모델인 엑사원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능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AI 전문성은 물론 현장에서 성과를 보여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자라든지 의원 출신이 아닌 기업인 출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장 강조한 정책도 바로 AI였는데요. 이를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다만 야당에서는 일부 우려도 나왔는데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AI에만 힘을 주다가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될 수 있다. AI가 국책 사업화가 되는 순간 창의와 다양성은 사라진다. 정부의 AI 정책이 민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인선 가장 주목받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이 됐습니다. 뭐 국민 통합의 메시지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민주당이 여러 차례 추진하려 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나라를 망치는 망곡법이다라는 네. 발언을 한 데다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거부권 행사를 직접 건의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대통령이 이 송미령 장관 유임 인선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 일일이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할 만큼 여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히 민주당 기조에 맞춰서 일할 인물로 내각이 채워져야 한다고 보는 게 큰데요. 네. 이 윤 정부 때 임명한 장관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돌출됐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네. 실력이 있으면 다른 정부 사람도 쓴다. 또 이 사람이 나의 정책에 동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또 한 명 또 파격적인 인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현직 기관사 출신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인선 배경도 살펴볼까요? 네, 한국노총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 사례는 있지만 네. 나중에 정치에 입문한 정치인이나 정책 분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임명돼 왔어요. 네네네. 이번에는 한국노총도 아닌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 지명됐다는 점에서도 예. 이례적인데요. 네. 현직 기관사 출신이기까지 해서 파격적인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대부분의 언론이 신문 타이틀로 달았던 게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배경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에서는 이 친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중에서도 강성보다는 온건파로 분류가 되어서 그러한 점도 고려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 귀환을 앞둔 정동영 후보자.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또 의미일까요? 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지명된 이후에 어제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 때문에 이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통일보다는 평화를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후에 네.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네네. 이 때문에 북한과 이제 대화를 하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통일부도 부처명에서 통일을 빼야 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네. 이 정 후보자는 독일의 브란트 정권이 한국의 통일부 명칭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동서독 관계부를 뜻하는 내독부로 변경한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네. 이제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에 해당한다.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 그 뒤에 통일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보죠. 이번에 뭐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이 되는 게 이 국회 인사청문회 역사에도 없던 그런 방식인데 인사검증의 어떤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까요? 네, 야당이야 늘 민감한 증인을 채택하려고 하고 네. 여당은 이를 막는 임무를 맡기는 하지만요. 예. 여야 간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기식으로 조율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증인 참고인 채택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곤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다가 결국 야당이 요청한 증인 5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김 후보자가 1000건이 넘는 자료 요구 중에서 90여 개만 제출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이 자료 제출률도 굉장히 낮아서 청문회가 맹탕, 말꼬리 잡기로만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려 해도 김 후보자가 증거를 내놓지 않고 말로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증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뭐 재산 증식이나 자녀 입시 관련한 의혹들 나오는데 후보자 해명이 좀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네, 뭐 물론 이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요. 네. 일단 자녀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네. 국회 관련 활동을 자녀 입시에 활용한 바 없다는 대담한 반복을 했습니다. 예.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어제 청문회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2개가 있는데요. 네. 장모님 댁에서 2억을 받았다라는 것과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 사업가 강모 씨로부터 매달 유학비를 받은 게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게 김 후보자가 배추밭에 투자를 했고 원금 상환 성격으로 매달 45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야당에서는 배추 농사는 1년에 단 석 달만 수익을 내는데 얼마나 투자를 했길래 매년 4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냐를 따져 물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재산 증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소명이 이미 다 됐다라고 일관을 했는데요. 국민들 눈높이에 아직은 맞지 않은 측면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중간에라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이 유가업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네. 명확히 위법이라 할 수는 없어도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부족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올해 정부 예산 규모 또 국가 채무 비율을 좀 정확히 답하지 못해서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네, 신상 관련 질문 준비에 더 주력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묻자 20에서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 시에는 48.4%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2차 추경안이 정부가 낸 안대로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49%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실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인데요. 네. 또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에는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추계는 세수에 대해 하는 것이지 정부의 예산 규모와는 무관해서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네. 김 후보자는 예산 규모를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느냐라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 신상 문제뿐 아니라 정책 검증에서도 이 자질 면에서 부적격이 확인됐다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국정기획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인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서 100대 국정과제와 5개년 국정운영 로드맵을 수립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정기획위가 뭐 일부 부처에 대해서 지금 업무 보고를 중단시키고 조금 일방적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른바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죠. 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모토인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부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들을 바로잡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군기 잡기를 넘어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는데요. 이 대통령이 행정가로서 자질에 더 두각을 드러냈던 만큼 이 국정기획위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세우고 부처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야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박찬대 의원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박찬대, 정청래 2파전으로 찐명 대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될까요?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건 안철수 의원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5대 개혁안 논의가 중단된 이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를 오늘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서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김 비대위원장이 모든 비대위원이 이제 사퇴한 상황에서 회의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 민심 청취로 활동 노선을 바꾼 겁니다. 이를 두고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한 예열 행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은지 기자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1년 반 가까이 여의도 인포메이션을 했는데요. 작년 총선, 또 작년에 계엄, 그리고 네. 올해는 또 탄핵과 대선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여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